네, 제주 테크노파크가 제주미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추진, 운영하고 있는 제주미래가치 전략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임소진입니다. 네, 오늘 포럼은 CFI 2030 및 2050 탄소 중립을 달성을 위해서 제주도가 실천 가능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환경 친화적 선박도시 구축을 위한 제주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전문가 발제가 있겠으며 제2부에서는 전문가 토론과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신 HR 친환경 선박팀 이경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주 쪽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다른 유관기관들이나 제주에 계신 업체들하고 같이 좀 손을 잡고 제주 쪽의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을 좀 보급을 해보고자 같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 코메리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 자료가 겹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코메리 자료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제가 빨리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부터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상 육상 엔진과 발전기에 관한 모든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을 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친환경 선박 사업까지 확장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08년도에 설립을 했었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지금 본사가 있는 부산 기장으로 위치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올해에 제주지사를 설립을 했고요. 지금은 애월에 저희가 사무실을 두고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받았던 서트 사항들과 수상 내역들입니다. 네, 저희 공장은 일단 저희 본사와 공장은 그 부산 기장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공장과 사무동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장에서 샵 테스트까지 모두 다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 제품군들이고요. 지금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친환경 추진 시스템 하이브리드나 전기 추진, 수소 추진 쪽, 그 다음에는 DPF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제주어업 지도선 장비 선정위원회에서 저희 장비가 이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엔진 파트와 그 발전기 파트가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포럼을 진행하게 됐던 이제 이유가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IMO에서 환경 관련된 규제를 계속 압박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친환경 선박법을 발효를 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도 있겠지만 또 뒤에 저기 제주의 환경이나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진행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코메리에서 발표를 하셨던 자료인데요. 친환경 선박 추진 배경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환경 친화적 선박 도시 구축 계획을 발표를 하셨죠.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상이 이제 10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셨던 자료라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주의 환경을 보면 일단은 수온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길게 기간을 보다 보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구 온난화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해수면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은 제주시 쪽도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서귀포 쪽 해수면도 계속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선박 분포를 보시게 되면 4,577척 중에 선박 어선 쪽이 4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곳이 이제 동력수상 레저 기구 쪽, 비슷하게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앞에서 강공국장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좀 빠른 환경 친화적인 추진 시스템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어선이 아무래도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선부터 조금 보면 노후 어선이 지금 이제 20년 이상 된 이 설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적어놓은 대로 한 60% 정도가 지금 보진을 하고 있습니다. 10톤 미만 기준이고요. 이 정도면은 지금 대수가 한 1000척 조금 안 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어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배가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엔진이 노후화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상당한 매연 배출량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상당한 매연 배출에 대해서 좀 친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선대를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자료 기준으로는 그 노후어선에 대해서 현대화 지원에 대한 조금 갈증이 있으신 걸로 조사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수상 레저기구 쪽이고요. 21년 기준으로 전국 동력수상 레저기구 중에서 제주 지역에 상당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약 한 62% 정도 되는데 전국 대비해서 상당하게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주의 어선, 아까 앞쪽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어선하고 비슷하게 척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이쪽 부분도 좀 빠르게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관심 있으신 부분들이 아마 이쪽이실 것 같아요. 어떤 배에 어떤 시스템을 적용해야지 조금 유리할까 라는 아마 고민이 제일 많으실 거고 그 부분이 아마 제일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이제 배터리만 사용하는 배터리 추진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에 발전기를 걸어서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전기 추진 시스템이 일단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많이 발주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엔진하고 같이 축발전기라고 합니다. 샤프트 제너레이터를 걸어서 엔진이 돌아갈 때는 엔진 파워로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발전기 전력으로 배터리 충전도 하고 필요시에는 배터리로만 프로펠러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 시스템이고 최근 강공선들은 이 시스템으로 많이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축발전기를 활용해 가지고요 하는데 보통 이 정도 사용하시는 배들이 한 30톤 이상급들 GT 기준으로 총톤수 30톤 이상급에서 이쪽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주가 나왔던 경남 수소연료전지 청항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 설계는 제가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전 회사에 있을 때 저도 이제 설계사 있으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매칭을 시켜서 DC 그리드에서 전력을 합쳐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기 추진을 쓰냐 아니면은 하이브리드를 쓰냐에 따른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일단 선체 사이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선체 사이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사용을 얼마나 하실 건지 사용 시간에 따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전기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작업하시는 배들 같은 경우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로 하겠다 하시면은 발전기를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큰 배들 같은 경우는 엔진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조금 많은 파워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상의 여유도 있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소형 배에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선종별로 조금 보시면 제가 제주를 지금 한 1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내려와서 제주를 좀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단계다 보니까 제주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보이는 배가 이 정도 배들이
포구에 가면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2.99톤 사이즈들이고 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선도감으로 해서 이제 자료를 넣어 놓으신 건데 제가 거기서 발췌를 좀 했고요. 기관 출력이 한 335마력, 뭐 사이즈가 한 9m에 뭐 이렇게 나오고 보통 승선 인원이 한 한 두세 명 정도, 그리고 작업은 하루 이내, 예, 그 정도에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 정도 배 같은 경우는 배터리 추진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 타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한 4시간에서 5시간 작업을 나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리가 멀지 않아요. 예, 가까운 바로 앞쪽에 나가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배들 같은 경우는 사용 시간이 배터리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확인한 바고요. 그리고 또 선속이 빠르지가 않아요. 한 10에서 12노트 정도 달리시는 걸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어선 도감이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발표된 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마다 다 너무 다양한 걸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10에서 12노트 기준이라면 이 정도 배들은 뒤에 이제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추진 시스템을 넣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보여드렸던 배 중에 제일 많다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들 같은 경우도 이런 배들은 앞에 보여드렸던 어선하고는 조금 다른 게, 어선은 어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뒤에도 더 설명드리겠지만 배터리로 가냐 하이브리드로 가냐를 조금 정해지겠지만, 동력 수상 레저 기구 같은 밑에 아래쪽에 뭐 필요가 없죠. 다 장비로 채워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회사에서도 그러고 파악을 했을 때는 8m나 10m 배 같은 경우에 온리 배터리로 진행을 해도 한 3시간에서 4시간까지는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예. 선박 출력은 최고 속도가 한 29노트까지 나왔었고요. 예, 근데 한 10노트 대역이나 20노트 초반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상당 시간 배터리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상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운항 시간이 상당히 짧죠.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예, 선체에 배터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한다라면, 그리고 모터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터 출력대가 낮기 때문에 배터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2.99톤 외에도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쪽 이제 4.99톤. 이 정도 영역대가 보니까 이제 해녀 작업 지원선도 이쪽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예, 다니다 보니까 해녀 작업 지원선도 한 이 정도 사이즈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한 600마력 대역이고 14.5m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들 같은 경우도 그 어선도감 기준으로 보자면은 하루 작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배 같은 경우는 어선으로 사용하실 때는 저는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발전기 타입 하이브리드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시면서 가장 어선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어창이 줄어들지 않냐, 제일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방식으로 가면은 어창 줄어듭니다. 당연히 어창 줄어드는데, 이 방식이 아닌 축계 방식이 아닌 위에 얹는 축계 방식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라면 이쪽 부분 지금 사용하는 기관실 공간만으로도 전기 추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설계 도면까지는 제가 그려놓긴 했는데 여기는 넣지 못했고요. 제가 어저께 확인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배터리를 뒤쪽에 넣고 추진 시스템 위쪽에 얹는 방식으로 하는 그 추진 시스템이 최근에 개발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다 보니까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해녀 작업 지원선 같은 경우는 어창이 일반 어선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축계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이제 유도선과 차도선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유도선들이 제가 파악한 걸 21년도 기준으로 한 26척 정도 되시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과 섬을 이제 제주 본섬과 부속섬들을 이어주는 배 같은 경우는 운용 시간이 왕복 기준으로 한 1시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배 같은 경우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들도
오히려 배터리로 가능하십니다. 최근에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차도섬들 같은 경우 육지에 있는 목포 쪽에도 지금 배터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사이즈 같으면은 뭐 모터 용량도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지 않은 배들이라서 제가 볼 때는 배터리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는 이제 저희 그 관광객들 와서 많이 타시는 배죠.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운용을 하시죠. 이 배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 마린테크에서도 짓고 계시는 배와 비슷한 사이즈의 배고요. 선형도 비슷하고 이 배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제주 마린테크에서 지으실 때 개념 설계 당시에 한 400kW 배터리 얹으니까 한 4시간 정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최소 4시간이고요. 그때 선주분이 선상 파티를 하거나 하면은 한 4-5시간 배 위에 떠 있을 거다, 바다에 떠 있을 거다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반영해서 한 400kW로 하니까 선속이 대신 조금 기존 선들보다 낮아지는 건 있습니다. 한 12노트 정도 최고속도, 평속은 한 10노트에서 8노트 정도 했을 때 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가능하다는 거는 특히나 이 정도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도 가능합니다. 축계 방식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엔진하고 걸어서 사용하는 축계 방식도 가능하고 축계가 가능하면 발전기 타입의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공간이 더 적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톤 미만이다 보니까 제가 977까지 파악을 조금 했습니다. 이 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번 나가시면 작업 시간이 좀 제법 기시죠. 아무래도 나가시면은 짧으면 하루, 길 때는 뭐 2-3일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낚싯배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굳이 하신다라면 발전기와 엮은 하이브리드 또는 엔진 축계 방식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드리는데, 엔진 축계 방식이 아무래도 엔진의 뒤에 감속기 쪽에 엔진 모터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공간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용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진과 엮는 하이브리드로 가면은 아무래도 기관실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 발전기와 엮는 방식을 조금 추천드리긴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주 쪽 강정항 쪽에 선주분 한 분과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엔진 축계 방식을 했을 때는 어창 부분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주도에는 전혀 맞지가 않다라는 좀 제안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이 배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더 좋은 추진 방식과 좀 더 좋은 추진 시스템을 제안 드릴 수 있을지 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대표적인 선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최근에 다른 지자체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나왔던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친환경 선박도시 추진 로드맵에 따라서 제주에서는 아마 추진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나 정부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선박 전환 사업을 추진을 하실 텐데, 저희 자동차도 처음에는, 지금도 그러지만 저도 전기 자동차를 탔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했었고요. 지자체 지원과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한 반값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그게 상당한 메리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선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구매 초기 자금이 아마 상당히 부담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사업이 좀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이건 다들 뭐 공감하시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저희 이제 풍력을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한다고 하시죠. 이제 블루 수소,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 또 풍력이나 태양광을 활용하신 전기를 활용한 자체 에너지 자립도가 높으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 충전 인프라 구축, 그리고 친환경 선박 설계 건조 기자재 업체가 거의 전무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자재 업체는 저희가 들어와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또 설계 업체나 건조도 이제 제주 마린테크에서 하고 계시지만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타 지자체와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조금 제안해 드려볼까 합니다.
타 지자체 중에 보니까 제주는 제가 지금 어떤지 파악은 못했지만 수협을 통해서 장비나 이런 선박 관련된 기자재를 발주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어선주분들께서. 그러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선주분들께서 비용을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장비사로 그런 부분이 이제 불안정해지면은 장비사 입장에서도 장비 공급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파이낸싱을 해주셔가지고 어찌 보면 자동차로 지금 할부를 해주시는 거죠. 예, 대출 제도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발주를 해주시게 되면은 진행을 하면 안정적인 작은 흐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자재 업체나 설계업체, 건조업체에서도 좀 진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다니다 보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퀘스천을 많이 가지세요. 네, 안 돼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 왜 해야 돼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 그게 돼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제주에서는 제가 발주를 받아오기보다는 지금 인식 개선을 좀 많이 해야겠군 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선주분들이나 아니면 뭐 수상 동역 레저 기구 쪽 사업자분들 대상으로 많은 인식 개선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왜 안 된다고 하는지에 대한 걸 좀 청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푸는 게 뭐 저희 기자재 업체에서도 해야겠지만 같이 이제 테크노파크나 도청에서도 같이 조금 해주시면 좀 더 빠른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름비행 선박산업에서 온 강훈입니다. 처음에 제주도 TP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굉장히 좀 막막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뭐 진행하는 업체도 아니고 위그선도 아직 전체적으로 국내 상업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참여 요청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앞에 두 발제자분처럼 제주도의 가장 현실을 분석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 발제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제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 위구선에 관심이 갖고 계신다고 해서 이제 전반적인 위구선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항공기랑 비슷한 측면들이 있어서 항공기에서의 전기 추진 시스템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와 있나에 대한 설명을 좀 현실에는 와닿지 않는 얘기들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보이는 배는 저희가 8인승 수면비행 선박 초도선을 운항한 사진입니다. 현재 이 배는 4인승으로 이제 등록이 되었고 조종사 교육 훈련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다음번 배부터는 울릉도 선주분께 납품할 예정으로 계속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이제 궁금하실 게 위구선이 어떤 것인가? 저가 이제 회사에 입사한 지 한 13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수상 비행기하고 비슷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위그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찾아보셨겠지만 비행기가 처음 나온 시작 때부터 그라운드 이펙트에 관한 이 조종사들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러 들어왔는데 예상보다 예상했던 지점부에 착륙하지는 못하고 약간 떠가는 느낌을 발견해서 그때는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분석은 못했지만 조종사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저도 이제 학교 때 비행했을 때 특히 겨울철 랜딩하러 들어오면 저는 분명히 활주로에 숫자에 찍혀 있는 부분에 착륙하려고 목표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하다 보면 거의 3분의 1을 넘어가서 착륙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게 이제 그라운드 이펙트 존이거든요. 특정한 지점의 공기 밀도 때문에 밀려가는 느낌. 그래서 이 전후 2차 대전 후에 러시아나 독일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에너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 개발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해왔던 곳이 러시아에서 구소련 시절에 카스피해에서 전투용 목적으로 위구선들을 개발해왔고, 동타임에 이제 독일의 하노 피셔라는 분께서 계속 소형 위구선을 상업화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고요. 국내에 이제 위구선이 도입된 시점은 한 2000년대쯤 해서 저희가 이제 러시아에 경업 차관을 빌려준 대가로 저희 그 해양기술원 쪽 인원들이 파견 나가서 위구선을 배워오시고, 그러면서 국내에서 2인승 국책과제로 위구선을 개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구선은 여기 보였던 것이 쉽게 얘기하면 선박의 장점과 항공기의 장점을 활용해서 배보다는 빠르고 비행기보다는 연료 효율을 좀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시는 이제 그림이 갈매기들이나 바다새들 보면 특정 높이 이하에서 날갯짓을 안 하고 비행을 하는 것들이 날개 밑에서 생기는 쉽게 얘기하면 쿠션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양력이 더 증가되는 현상들을 이용한 걸로 보여져서 그런 것들을 본단계 위구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상기랑 많은 차이점들은 같은 급의 위구선과 비교했을 때 수상기들의 날개들은 사각형으로 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구선들은 전통적으로 보면 날개 밑면에 공기의 압축 효과를 많이 가두기 위해서 역삼각형 형태로 날개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동체 중심에서 날개 끝은 하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뒤쪽 날개 부분이 거의 물에 닿을락말락 할 정도로 설계를 해서 그라운드 이펙트, 즉 이제 이 수면 효과를 최대한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 사진을 보시면 날개가 약간 역삼각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위구선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여기에 저희가 많이 듣는 IMO하고 국제항공기구에서 한 2000년 무렵에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위구선은 A, B, C 타입 세 가지로 나눈다. 근데 A와 B 타입은 순수하게 선박으로 봐서 IMO에서 관할을 한다. 근데 150m를 초과해서 운행할 수 있는 위구선은 얘는 선박과 항공기의 특성을 다 갖고 있으니 두 가지의 기구에도 다 관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는 예전부터 개발해왔던 위구선 제조사들은 특히 A타입 또는 B타입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항공기구나 국제해사기구의 이 가이드라인, 항공기와 선박의 가이드라인이 큰 틀에서 보면 안전한 운송수단을 만든다는 거에는 똑같지만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박에서는 이 배가 언제든지 고장은 날 수 있다. 그러나 고장이 난 상태에서 다른 구조 인력들이 올 때까지 절대 침몰하면 안 되고 그 사이에 통신수단 또는 생존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아젠다를 갖고 개발을 하고, 항공기에서는 추락이면 곧 대형 인명사고가 나니까 사고를 되도록이면 안 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수단을 2중, 3중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무게에 민감한 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볍고 또는 효율적이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설계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만족하는 C타입 위구선 만들기가 굉장히 난해해서 구소련에서 사용한 군용 위구선 외에는 현재적으로 C타입을 개발하는 위구선 제작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A타입과 B타입의 차이는 A타입은 수면 효과 고도에서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위구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를 올린다는 것은 잉여 추력, 그러니까 엔진의 힘이 많은 것을 사용해서 고도를 상승할 수 있는 능력인데, A타입은 엔진이 낼 수 있는 또는 날개가 낼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물건 또는 사람을 실는 있는 무게에 집중을 해서 고도는 못 올라가나 나는 이 그라운드 이펙트의 효과는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만든 게 A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타입은 운영 효율은 조금 떨어지나 운항률 또는 해상 장애물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앞에 장애물이나 타선박이나 섬들이 있을 때 이거를 크게 돌아가느냐 아니면 상승해서 피해가느냐,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B타입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대신에 트레이드 오프를 해서 상승 능력만큼 A타입에 비해서 물건과 사람을 덜 싣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타입이냐 B타입에 대한 우월성은 쉽게 내릴 수는 없지만 그 운영하는 선주사에서 자기의 노선별로 해서 선택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A, B, C 타입 나눠진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예. 예. 크게 이제 위구선의 운영 단계에 대한 정의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해상안전법에 보면 수면 선박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위구선에 대한 운영 단계입니다. 이제 배수락 모드라고 해서 크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선박 형태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저희는 이제 주기강, 외부에 돌출된 주기강 공중 프로펠러를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요. 최대한 32노트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활주 모드는 배수락 모드에서 2수단계까지 하는 가속 단계를 활주 모드라고 얘기하고요. 물리적 특성은 고속보트하고 물리적 특성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고속보트처럼 선치 하부의 헐 형태는 스텝된 헐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면에서 보면 헐의 쉐입도 약간 이제 DV 형태의 헐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수, 테이크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 효과 모드로 주 순환 고도가 이루어지고요. 저희 배 같은 경우는 한 7m 선까지 수면 효과 고도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수면 효과 고도는 배 사이즈와 날개 모양에 따라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초과 모드는 전체 운항 단계에서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또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선회를 할 경우에는 비행 초과 모드로 상승을 해서 선회를 하고 피했으면 다시 수면 효과 모드로 들어와서 순항을 할 수 있게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수 과정에서 이렇게 운영 단계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위구선은 간단하게 소개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단은 이제 경남 사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회단은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1년도에 이제 사천으로 경기도 화정에 있다가 경남 사천으로 이전해서 계속 위구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단은 지금 이제
첫 이전했던 지역에서 재작년에 SPP 조종소 있던 위치에 부지를 사가지고 양산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장 3동을 짓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품은 아까 전에 큰 그림에서 봤듯이 M80 8인승 수면비행 선박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시장은 이제 가장 큰 곳은 육지와 섬 사이에 특히 활주로 비행장이 없는 섬 구간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비행기가 들어가 있는 곳은 워낙 그 비행기 시장이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중형 또는 대형 수면 비행석이 나오면 아마도 이제 비행기 쪽과 경쟁이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 비행장이 없는 섬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르는 법령은 이제 그 선박 제조에 관해서는 선박 안전법, 그다음에 조종사 관련해서는 선박직원법에 수면비행 선박 조종사라는 면허가 체계가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운항에 관해서는 불행히도 저희가 작은 배인데도 불구하고 ISM 체계를 유지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제를 지금 KR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운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관련 기관으로는 자체 내 비행선박교육원이라고 조종사 교육을 준비하는 곳이 있고요.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제 조종사 교육을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부산에 있는 해양수산연수원과 협업을 해서 해양수산연수원이 해수부 지정 수면비행 선박 조종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해수원에서는 자체의 조종사 및 선박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수면비행 선박 조종사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자체 시험비행 조종사들 한 분이 이제 면허를 취득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른 분들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저희가 납품되는 배와 함께 조종사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오픈해서 해양수산 연수원과 함께 조종사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2008년에 설립돼서 축소형 RC 모델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구조 또는 이제 공력 설계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 해서 M80 KR 성급 해당 시운전을 진행해 와서 올 3월에 KR 성급을 마무리 짓고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갈매기 4호라고 2인승 국제과제로 시행했던 그 위구선이고요. 그다음에 쌍용선 타입의 위구선, 그다음에 제가 주로 몰았던 M50이라는 5인승 수면비행 선박. 저 모델은 이제 수면비행 선박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힘들어서 이제 내척만 테스트해보고 M80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구선이 굉장히 그 효율적인 비행 운송 수단이긴 한데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성급 진행을 하면서 기존 선박법에서 요구되는 안전 장비들, 그다음에 필수로 달아야 되는 항해 장비들을 태우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적으로 노딩에 대한 손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게 개선해 나갈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 각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작게 만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시장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해 나갈 부분들이긴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 회사의 이제 그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예, 크게는 그래서 회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M80에 대한 서티피케이트를 끝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ISM 운항체계도 수면비행 선박으로서는 처음으로 운항체 안전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위구선의 이제 활용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상업용, 으로 여객 수송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울릉도 선주분께서 울릉도 포항간 사용하시겠다고 계약 발주를 지금 해놓고 납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기존의 여객선과 또는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만간 비행기가 들어갈 텐데, 뭐 비행기나 기존 여객선의 시장을 위기선이 대체한다고는 저희도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두 운송 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선주분께 제안을 드렸고, 선주분에서도 충분히 계산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릉도 출장 갔을 때 봤던 얘기인데, 울릉도에 계시는 이제 오래된 나이 드신 할머니들 중에 한 번도 육지를 밟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해 쪽이 바다가 험하니까, 특히나 예전 그분들께서 젊었던 세대에는 어선이나 아주 작은 여객선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한 번 타고 배에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파도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육지에 갈 엄두가 없으시다고. 요새는 이제 울릉도에도 큰 여객선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전처럼 이 파고에 대한 그런 멀미들 부분들이 많이 낮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울릉도를 떠나서 육지에 밟은, 뭐 고만간 비행기 들어가면 비행기 타고 나오시기도 하시겠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지금 서울이나 포항에서 울릉도 가실 분보다는 서울에서 울릉도를 가실 분들이 많으니까 주로 서울 울릉도가 타겟팅이라면, 이제 그런 이 원래 살고 계시는 도도 주민들이 생활권은 포항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유기선의 시장성들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군사용으로 제안들은 들고 있는데, 군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본 설계한 M80에 추가적으로 이제 군 쪽에서 요구된 장비들을 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히 개조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이제 개발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은 여객 수송들이 지금에서는 가장 이 손에 잡히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섬들이 많으니까 해상 관광, 그다음에 화물 운송, 그다음에 시추선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해 쪽에 있는 나라보다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처럼 파도가 적지 않은 적도 부근의 해역 이 나라에서 많이 지금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당 구조 쪽으로 뭐 시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발전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막 이제 M80 이제 상용 운항을 준비를 끝냈는데, 계속 이제 탄소 중립이 얘기가 나오고, 또 선박 및 항공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탄소 중립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도 이제 준비는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개념 연구 중에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항 선체를 만드는 회사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이 선박이나 또는 항공기 쪽 이 추진 체계가 정기화되는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제작해놓은 M50을 기반으로 해서 약 한 250에서 300마력급의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실증을 한번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면 이제 M80급의 지금 현재는 저희가 750마력급의 터보프롭 엔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400마력급으로 낮추고 앞에 리딩 엣지 쪽에 이제 그 분산된 전기 추진 시스템을 나머지 한 350마력 이상의
급으로 4개를 달아서 한 750에서 한 800마력 사이에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정리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영업팀 쪽에서 비행기나 선박하고의 이제 경쟁력을 조금 이제 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 선박보다는 한 5배에서 6배 정도 빠르다. 헬리콥터하고는 약간 느리지만 비슷하다. 내 운양 비용 측면에서 보면 헬리콥터보다는 운항 비용이 시간당 매우 저렴하다. 그다음에 구매 비용도 매우 저렴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금속재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해양 연부식에 대한 그 장비 염려들이 많아서 특히나 이제 저도 해군 항공병과로 근무를 하고 나오면 활주로 건너편에 해군 육정단에 있는 그 P3 초계기가 훈련하고 들어오면 항상 활주로 끝단에서 샤워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높은 고도를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수의 연부식이 생길까봐 매번 그런 세척하는 측면에서 이제 시간당 코스트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탄소 섬유하고 그 아라미드 계열의 이제 그 섬유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부식에 관한 부분에서는 선체 전체는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특히나 이제 뭐 저희 M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항거리가 한 650km 정도 되고요. 조종사 2명 포함해서 8명이 탑승합니다. 그래서 조종사 2명은 여객선으로 등록이 되면 선박직업범상에서 조종사가 선장 1등 안에서 2명이 필요해서 2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750마력짜리 추진 시스템 되고요. 요 맨 끝에 회사는 이제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미국 다르파에서 위구설에 관련된 이제 아이디어들을 수집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회사들이 이제 그 위구선 제작사로 개발을 하려고 많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업체는 아직 뭐 실선까지는 나오지 않고 RC 모델 여기 보이는 만큼의 RC 모델로 테스트는 했는데 12인승급으로 개발 중에 있고 완전히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개발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2025년에 120kW급 전기모터 8개를 장비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레인지가 이제 300km로 줄어든 이유는 이제 항공기 쪽에서 가장 그 화두했는데 전기 추진 관련해서 이 배터리에 대한 그 에너지 밀도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을 확보하려면 사람을 들시거나 화물을 들실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서 굉장히 그 진척이 다른 교통수단보다 굉장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운송수단 그리고 밑으로는 화물, 그러니까 중장기, 그러니까 건설 중장기보다는 조금 나은 형태인데 앞으로 뭐 5년, 10년에는 건설 중장비도 전기화가 비행기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봐지고 항공기 쪽이 가장 전기화가 늦어질 거라고 예측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량 문제에 있어서 그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터리 쪽의 사업도 그렇고 또 이제 수도 쪽 같은 경우에는 수도 자체의 무게는 가벼울지 모르나 이 부피 대비 그 에너지 밀도로 보면
700바로 압축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부피를 차지해서 이 항공기 쪽에서는 완전 추진 그 시스템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로 보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제 이퓨얼 계열로 이렇게 지금 개발되어 있는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는 일정 부분 계속 그 비율을 기존 항공유에 섞어서 쓰는 걸로 이카오에서는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항공기 전기 추진에 관한 이제 그 추진 동력 방식과 에너지 전환 효율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터보프롭, 터보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9에서 10%의 추진 효율이 나오는데 이제 전기 추진이 73%로 가장 좋기는 하는데 이 배터리 충전할 때의 손실을 감안하면 58%, 62% 정도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44%. 그래서 전기 추진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제 전기 추진을 하기 위한 동력 소스, 배터리냐 또는 수소 연료냐에 따라서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한 손해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앞으로는 항공 쪽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 케로신에다가 일정 부분 이퓨얼을 섞어가지고 점진적으로 100% 단계까지 올라가는 추세로 아이카오에서는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 쪽에 이제 전기 추진 방식들입니다. 대다수는 지금 이제 완전히 전기 추진으로 가는 항공기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2인승급의 항공기들은 유럽 항공청이나 또는 FAA에서 거의 이제 그 승인을 받고 승인 단계에 있는 항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상에는 아직까지 이제 이 배터리하고 전기 모터에 대한 형식 승인에 관련해서 스페셜로 허가를 내주고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여객기 또는 수송용으로 쓸만한 8인승급 이상의 항공기들은 완전히 전기 추진보다는 같이 병렬 연결이든 직렬 연결이든 기존의 내연기관과 같이 함께 쓰면서 일정 부분 전기 추진을 사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복수기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분산전기 동력 추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분산전기 동력 추진은 제너럴 에비에이션이나 또는 일반적인 항공기계 쪽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요새 가장 화두에 있는 그 핫한 아이템인 UAVM 또는 AAM이라 불리는 이 그 항공기에서 4인승 미만으로 제작을 해서 도시 공항에서 일정 거리 내에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활용하겠다는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여객기들은 복수기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 4개짜리 그 일반적인 항공기에서 엔진 1개는 배터리 추진이든 또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전기 시스템이건 해서 딱 한 개 정도만 사용을 하자라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쌓여지면 이제 전기 추진 계통이 굉장히 넓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한 것 같고요. 시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0회죠. 제주 미래가치 전략 포럼에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은 기롱건 환경국립대학교 교수입니다. 한국전기선박협의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발표 해주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패널리스트분들, 그리고 이렇게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우리 귀빈 여러분들, 참석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의 주제는 환경 친화적 선박도시 구축을 위한 제주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이 포럼의 취지가 제주형 친환경 선박 중장기 종합 계획이 얼마 전에 수립이 되었었죠. 제주에서 제주형 친환경 선박 추진위원회에서 발표 수립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제주도가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보다 구체적인 전략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모빌리티는 전기 자동차에서 출발해서 UAM이라든지 친환경 선박, 또 전기 선박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탈 것들의 전동화, 전기화, 또 자율주행화, 또 커넥티비티, 이렇게 해서 메타 모빌리티의 시대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강동혁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발표하셨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기후 위기와 탄소 제로 2050, 또 이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서 이런 그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이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선박 분야에서 IMO의 어떤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산화물 배출량 규제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특히 그 연안 구역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대폭 강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또 나가서 또 전기 친환경 선박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속에서 국제적으로도 발표 여러분 하셨지만 기술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러한 그 시대적 변화가 결국 그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크나큰 도전이자 또 기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그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 비전,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정립하고 시행해 나갈 그런 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우리 지난 그 5월 8일이죠. 제주 특별자치도가 친환경 선박 도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를 위해서 친환경 선박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또 기술 기반 그리고 혁신 허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또 이에 따른 지역 혁신의 이제 양성이라든지 혁신의 가버넌스 구축 문제, 또 이 친환경법 제도를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 이 많은 부분들을 보다 정교하게 고려하고 설계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 나갈 시점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성장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전략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동혁 본부장님, 또 이경민 차장님, 강원 팀장님 좋은 발표 먼저 감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먼저 우리 해양수산개발원의 고동훈 실장님 기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동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이 참 감명 깊게 들었던 발표가 많았습니다. 먼저
친환경 선박 전환 동향과 그다음에 그 친환경 선박 제주도가 최근에 수립했던 그 종합 계획에 대해서 그 얘기도 좀 들어봤고,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 그다음 위거선에 대한 그런 지금 개발 동향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도 제가 다 들어봤는데, 좀 마지막 부분부터 얘기하면 위거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18년도 19년도 때 경상북도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그 굉장히 위거선에 대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타겟은 울릉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데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와, 위거선 같은 거 나오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섬이 한 3,000개가 있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은 섬이 많고 아름다운 섬이 많은데 그런 거리 때문에 좀 제약 조건을 위거선이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있긴 하지만은 뭐 그런 섬들이 전부 다 뭐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 섬이 많기 때문에 그런 틈새 시장을 위거선이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듣다 보니 정말 지금 그 2018년도 2019년 동안은 다르게 정말 많은 그런 선박들이 개발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이제 엎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 제대로만 하면 잘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골자가 우리 저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과 친환경 선박 종합 계획인데, 지금 KMI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봤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그 선박 그 어선 개발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한 2년 전부터 저희 원이 참여를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과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 그때 당시에 한 재작년부터인가 아이슬란드에서 이미 순수 전기 어선을 이미 개발을 해서 지금 시제품이 나온 상태입니다. 실체가 나온 상태인데, 그 아이슬란드는 지금 배를 그렇게 소형 선박을 개발을 해보니 한계에 부딪혔던 거예요. 배터리가 문제였던 겁니다. 배터리가 좀 더 좀 운항 시간을 길게 만들고 할 수 있는 배터리가 없을까 뭐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배터리가 유명하다고 하니 그 작년에 한국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배터리 기술 때문에 한국에게 좀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기 여선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그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선진 사례가 되겠다. 선진 경험이 있을 테니 저 아이슬란드는 전기 여선을 개발했던 것과 동시에 충전 인프라도 그 항구에 다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현장에서 사진을 보니까 뭐 배터리 같은 거는 뭐 콘센트 하나만 꽂아도 바로 충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고, 이것들이 좀 선진 사례가 되겠다 싶어서 좀 아이슬란드하고 컨택을 많이 해왔고,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은 각 참여 기관들이 많이 이제 그 협조를 해주신 바람에 저희가 이제 MOU 체결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골자는 우리가 가진 배터리와 같은 선진 기술, 그리고 뭐 거기에 관련된 추진 시스템이 있겠죠. 그 기술과 아이슬란드가 가진 기술, 그것을 접목시켜서 아이슬란드 쪽에 배를 한 척 건조 한번 해보자. 우리 기술과 아이슬란드 기술이 합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슬란드는 이미 자기 나라 해역에 맞는 배를 지을 자금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EU 펀드라고 해서 그 돈을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술 다 협작해서 남의 나라 좋은 일 시킬 거냐, 제가 좀 그런 걸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배 한 척 지읍시다. 아이슬란드에서 좀 선진 기술이나 우리나라도 배터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그거 합작해갖고 우리나라 해역에 맞는 배 한 척 지읍시다. 그래서 뭐 예산을 좀 마련해서 뭐 연구 개발을 좀 합시다라는 그런 논리를 좀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먹혀들지 안 먹혀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처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잘 되다 보니까 연말 정도가 되면은 뭔가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MOU와 관련해서 지금 뭐 아이슬란드도 배를 한 척, 우리나라도 배를 한 척 짓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갑시다라고 했을 때 지자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제주도가 지금 앞장을 서고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은 포항시가 좀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항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바람에 포항시가 지금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지금 해수부 안에서 어선안전정책과 그 다음에 해양개발과가 이 두 과가 굉장히 관심 사항이 많아요. 해양개발과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북유럽의 진출, 그리고 극지와의 협력, 북극협력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와의 어떤 좀 협력 방안 차원에서 아이슬란드와의 그런 MOU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협력 방안 중에 가장 큰 화두가 소형 어선에 대한 전기화입니다. 전기 전환이기 때문에 그런 전기 소형 어선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좀 주요 방점을 찍는 게 아마 어선 쪽이다 보니까 어선 안전 정책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제가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은 지자체가 이 MOU나 앞으로의 개발 산업 진흥 이 부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지역 현황을 제일 잘 알고 있고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가 지자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좀 되어준다면은 힘이 실리거든요. 예산 부분에서. 그래서 한번 지자체를 갑시다. 우리 해수부 우리 과장님들하고 지금 한번 가봅시다. 지금 지자체에서는 지금 포항은 배터리고 제주도는 지금 친환경 선박 도시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 번만 우리 가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상황을 한번 봅시다. 뭐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월쯤 돼서는 좀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포항은 근데 좀 이야기가 돼 있어요. 거기에는 에코프로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배터리와 관련해서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루트가 있거든요. 해수부를 상대로. 근데 지금 계획이 막 수립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지금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해수부를 만약에 데리고 온다면은 뭐 첫날은 무슨 뭐 계획 발표하고 종합 계획이나 이런 거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면 되겠지만은 둘째 날이 되었을 때는 해수부가 어디에서 그런 실정단지를 만들 건데 한번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현장을 좀 보여주고 어느 지역에서 좀 적지에서 실정단지를 만들 거면 그게 왜 여기가 선택됐는지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것을 현장에서 아마 좀 이제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은 이미 마련된 거고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거든요. 그런 단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어선과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거 전기화 시켜야 안 됩니까? 기름 쓰는 선박 앞으로는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필을 해왔는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어업인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전략은 뭐냐? 이용자의 관점이거든요. 어업인의 관점. 제가 생각하는 이 어선이 전기화되어서 전기어선이 나온다라고 하든 뭐 수소어선이 됐든 하이브리드 어선이 됐든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그러한 어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공급자의 생각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어업인들이 이 전기어선을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디젤로 움직이는 FRP 어선 이것을 사용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야 돼요. 저는 그걸 좀 주안점으로 보거든요. 나머지는 정책이 뒷받침을 해서 뭐 지원해 드릴게요. 건조비 할 때 좀 싸게 해주고 전기 공급해서 뭐 에너지 대 그런 거는 다 이제 정책적으로 마련을 하면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 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할 얘기가 조금만 잠들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 우리 전기 자동차를 할 때 부스팅이 빡 됐던 게 기존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기존의 휘발유 자동차랑 이용을 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그 고객이 느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려면은 계속해서 업계가 그 기술 개발을 하도록 동력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것은 지금 지자체가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제 발표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예, 감사합니다, 오 실장님. 사실은 오 실장님이 저기 발표를 하셔도 긴 시간을 들였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제주마린테크의 임성민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마린테크 임승민 부장입니다. 예, 우선 저는 실질적으로 배를 만들고 건조하는 입장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주도 친환경 선박도시구 죽종합계획에는 한 2030년까지 그 상당수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신조 또는 개조해서 보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현재 친환경 선박 또는 선박을 신조를 새로이 건조할 수 있는 회사는 알루미늄은 저희 회사 하나뿐이밖에 없고, FRP도 그렇게 큰 규모의 선박을 새롭게 건조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알루미늄 선박을 새롭게 건조를 하는 입장이지만, 제주도 내에서 신조를 위한 선체 자재 구매라든지 자재 절단 같은 경우도 다 육지에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할 곳이 없어가지고 육지에서 물류비를 들여서 다시 입고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선박 신조 새롭게 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에는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상당수의 선박을 새롭게 건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제주도에서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결국은 육지 업체를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육지에다가 상당수의 물량을 배정을 해서 건조를 해서 다시 들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먼저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이제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나머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동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이브리드 어선 또는 전기 어선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대체를 하면 과연 그만큼의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선이 됐든 레저선이 됐든 소유자분들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의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직접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단순 계산만으로 따져도 저희가 지금 현재 어선을 순수 전기든 하이브리드 복합 하이브리드 어선이든 간에 견적을 뽑아보면 한 2배 정도? 지금 FRP 아니면 알루미늄 내연기관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배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선박들을 소유해야 될 분들이 그 금액을 부담하면서 이 선박을 건조를 할까,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조도 지금 신조 또는 개조인데, 지금 친환경 선박, 지금 전기나 수소나 하이브리드 어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선박법에 따르면 여러 배터리실을 위험성 평가라고 해가지고 기존 선박 외에 배터리실만 따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실 위험성 평가가 상당히 까다롭게 좀 되어 있고요. 기존에 개조를 하는 선박들, 특히 10년 이상, 20년 된 노화된 선박들이 이 규준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럼 결국은 신조로 해서 다시 친환경 선박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도 한번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두 가지를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진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시간을 좀 줄여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로마스 인더스트리즈의 장경신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마스 인더스트리즈의 장영신 부장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만 들으시면 저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아론 비행 선박처럼 이제 위그선을 새로 개발해서 이제 시장에 내놓으려고 지금 개발 중인 회사고요. 원래는 그 특수 목적 선박 SPV를 만들어서 뭐 군경에 이제 국내외 군경에 이제 보급하던 회사인데, 올해부터 이제 신사업으로 위그선 사업에 뛰어들게 됐고, 아마도 저희가 이 제주 미래가치 전략 포럼에 초청된 이유가 이제 그 친환경 선박이라는 이제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저희를 판단하셨기에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우리 이제 강훈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다시피 위그선은 이제 기존 어떤 이 뭐랄까 컨벤셔널한 그 선박보다는 훨씬 친환경이 맞고요. 저희도 이제 2030년까지 전기 모터 추진으로 하는 위그선을 지금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뭐 발표할지를 몰라서 좀 준비는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짧게 인사드리고 혹시 질의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경신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제주대학교의 정지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대 교수 정지현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친환경 선박을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에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주형에서 어떤 먹거리로 어떤 선박 산업을 활성화시킬까를 조금 장기적으로 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동력, 수상 또는 유도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 지금 기술만 있으면 언제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지금 어선이죠. 어선은 기본적으로 선박 안전법 아래 어선법과 그다음 수산업법 그 하위 등 그 하위 법령 아래 규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규정이 심한 이유가 업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연안어선은 10톤 미만 제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박 선종에 따라서 자망이라든지 안강망 등등 톤수를 갖다 제한하고, 톤수뿐만 아니고 이제 표준 어선형이라고 2020년에 만들어졌나요? 그래서 톤수별로 이제 기류도 제한됐죠. 그 다음에 표준 어선형 기준에 따라서 선종별, 톤수별 마력과 그 다음에 연료량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헐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이 지금 어선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톤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친환경 선박은 전기 선박이든 순수 전기 배터리 선박이든 아니면은 암모니아 연료 또는 수소 연료 전지 등을 적용시키려면은 결국은 톤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톤수 측정은 기관실과 연료 탱크실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량이 친환경 선박 지금 그 연료 기준으로 마린 디젤이 100%라면은 100%의 그러니까 킬로당 보통 리터당 또는 킬로당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젤 연료를 100%라고 했을 때 100% 리터당 100%라고 했을 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35%로 발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소
갑수소 같은 경우는 20%,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3.2%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똑같이 지금과 똑같은 뭐 1박 2일을 가든 또는 3일 이상을 가든 똑같은 연료를 선배에서 사용하려면은 그 효율을 내려면은 암모니아 선박 같은 경우 암모니아 연료전지 선박 같은 경우에는 35%이기 때문에 약 한 3배의 연료 공간이 필요하다. 결국 그 연료 공간의 3배만큼 그 총톤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가압 같은 경우는 약 한 25%니까 2배 정도 용량이 증가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약 30배가 증가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늘리면 어떻습니까? 결국 총톤수 제한 때문에 그걸 스페이스를 늘리면은 결국은 의창이 줄어듭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친환경 선박 자꾸 외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수소 그 자유특구 지정을 해가지고 올해 지금 실정하고 있습니다. 5톤하고 7톤 플러스 수소 연료 전지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6시간 항해를 할 수 있는 그걸로 실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니아 연료 전지 선박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지금 실정이 아니고 지금 실정까지는 안 됐고 규제자의 특구로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먼저 규제를 규제 자유 특구를 우리가 지정해야 된다. 어선은 없습니다. 어선 친환경 선박 어선에 대한 규제 자유 특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고강도 폴리에틸렌로 해서 어선용 해서 규제 자유 특구를 했지만은 그 위에 어선 전용 저는 그래서 규제 자유 특구가 뭐 딱히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수소 그린 그린 수소 뭐 아모니아 어선용 뭐 친환경 자유 특구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별 톤수별 해서 그 친환경 선박이 어선에도 적용 가능하게끔 그래서 친환경 선박에는 톤수의 기관실하고 또는 연료 저장 탱크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스페이스 등을 없애는 그런 없애는 규정을 만드는 규제제 특구로 지정을 시켜서 연구 개발, 그다음 실전까지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결국은 이 규제가 최종적으로 보면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의 틀을 다시 지금 새로 바꿔야 되는 그게 이제 규제 혁신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고요. 아마 이 제주도가 조금 전에 우리 이경민 차장님 발표에서도 하셨지만 이 어선과 특히 요트를 포함한 이런 배들이 지금 소형 선박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선을 포함한 소형 선박에 대한 규제 자유 특구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 어선이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 출발점이 될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고동 실장님도 이용자 측면에서 내가 고려해야 한다. 특히 디젤 어선과 차이가 없어야지 이 수용이 가능한 처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UHR에서 이경민 차장님이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어요. 어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네 분 토론자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발표하신 세 분이 좀 응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코멘트도 좋고 나온 주제별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경민 차장님 UHR에 화두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좀 제가
우리 동무부장님 또 생각 있으신 분인데 예. 그러시죠? 예. 마이크가 들리시죠? 예. 이 정기 추진이라는 부분과 우리 어선이라는 부분과 상당히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나 이 어창 부분 때문에 무게나. 근데 지금 상선 시장은 메탄올 추진 선박이 발주가 나오거든요. 왜 메탄올 추진 선박이 발주가 나오냐? 메탄올은 상온에서 액체거든요. 그리고 유해가스, 아모니아보다는 유해가스가 좀 아니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메탄올 선박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메탄올은 뭐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퓨얼로 이제 그린 메탄, 탄소 중립 연료로 되는 메탄올은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친환경 선박으로. 그러면 이 소형 선박에 저는 제일 매칭되는 게 솔직히 현재 기술로서는 메탄올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디젤 엔진을 그 경유된 엔진을 실린더 헤드, 그다음에 ECU 여러 가지 이제 메탄올은 이제 윤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윤활성 부분만 보완이 되는 개조 기술만 적용이 된다면 지금 저는 제주도에서 뭐 가야 될 방향은 전기 추진 선박은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투트랙으로 메탄올 개조 선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탄소 중립 연료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기술로서 좀 준비되고 있는 기술로서 그리고 기존 노령된 선박들이 뭐 폐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매번 신조를 또 전기 추진으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충분히 이 제주도에는 메탄올 개조 선박 시장으로서 가는 투트랙 전략 방향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톤수나 어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경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유보다는 효율이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탱크 용량이나 뭐 거리 부분이 좀 차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친환경 선박으로서는 현재 갈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조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우리 강동현 본부장님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이따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메탄올 선박이 좀 굉장히 좀 핫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미 좋은 이 솔루션을 하나 또 제시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경민 차장님, 우리 배터리의 어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배터리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에너지 밀도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밀도의 문제고 아무래도 배터리의 부피가 상당합니다.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저희 회사에서 관공선들 업지도선 쪽으로 납품하는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창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고 실장님께서도 컨택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시지만 그 회사에서도 제가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나왔었고 소형 선박용 배터리가 개발이 되면 그런 부피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든 배터리를 사용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전통적인 형상, 그러니까 지금 어선들은 대부분 FPP 방식을 사용을 하시죠. 고정 프로펠러 방식을 사용하셔가지고 축계 방식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 방식은 엔진에서 축이 나오는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관실에서 상당한 공간을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유지를 하면서 배터리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창이 줄어드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의 전통적인 축계 방식을 사용하신다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래도 어선주분들을 설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창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안해드린 부분이 최근에 저도 유럽 쪽에서 이제 접한 프로펠러 방식인데 아지무스 스러스터 방식인데 모터,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가 전기 추진을 가기 때문에 모터 방식이라고 보고 모터를 데크 위에다 얹는 방식이 있습니다. 데크 위에 얹어서 샤프트가 바깥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모터 축계만큼의 공간을 줄여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를 상대적으로 뒤로 밀어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VFD 장비들도 저희 같은 경우는 소형화된 VFD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을 한다라면은 충분하게 어창을 기존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으면서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차관 감사드리고요. 예, 실질적인 문제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 비행 선박 산업의 강원 팀장님 좀 추가하실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예. 이제 뭐 미국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나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기 추진 선박으로서 이제 톤수 제한 문제들을 보면 비슷한 사례가 항공법에는 이제 소형 항공기에 관한 GA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서 보면 육상기랑 이제 수상기하고의 무게 기준이 이제 그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육상기에다가 플로트를 달아가지고 수상기를 활용하는 항공기들이 많다 보니까 육상기 기준으로 해서 플로트 추가만큼의 무게를 더해서 수상기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만들듯이 이런 문제들도 아주 규제 특례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어떤 법률 바꿀 수 있는 이제 뭐 활용으로서 타법에 대한 그런 비슷한 사례로 해서 이제 전기 추진 어선에 관한 선박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이제 해수부 차원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으로부터 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청석에서 혹시 관련돼서 혹시 그 질문 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늘 발표를 아주 유익하게 청취를 했고 선박 건조했을 때 건조 단가가 국가에서 30%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70%는 선박 펀드를 이용하면은 IMO에서 추진하는 기조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본부장님께서 의견을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건조를 할 때 이게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걸 일반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수산자원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 임대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2차 보존 문제 이제 뭐 그 처음에 이제 어선을 구입을 했을 때 뭐 은행에서 보통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처럼 생각하시면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분에 대한 것을 그런 걸 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대개는 이제 어선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고정금리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건조비하고 관련된 거는 특정 어선 모든 걸 그렇게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 어선이 아니고 예. 여객선이나 화물선 큰거 있고. 예. 어선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주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거고. 예, 근데 명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돈은 국가의 세금입니다. 뭔가를 뺐을 때 뭔가의 혜택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선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어선도 지금 재질 바꾼다고 FRP에서 알루미늄으로 했을 때 이 선질 변경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알루미늄 재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만약에 전기 어선 같은 경우는 전기를 쓴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뭐 디젤을 안 쓴다라고 하면은 그 어업인들께서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면세율이라는 부분. 면세 지금 우리 제주도 보니까 1962척 어선 통계가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1962척이 받는 한 해의 면세율 혜택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차라리 그걸 가지고 뭐 전기를 한다고 했을 때 면세율에서 그 지원이 들어가는 그걸 가지고 차라리 전기로만 이렇게 쓴다면 면세율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 지원금을 그 부분을 대해서 뭐 전기화했을 때 전기어선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들어간다든지 면세율 아낀 돈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어선 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뭐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가능하고 건조와 관련된 거는 지금 FRP 어선 건조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뭐 처음에 목선이었다가 FRP 재질 때문에 이거 괜찮다 이거 한번 해보자 했는데 초기에 그 일몰제를 해가지고 건조할 때 좀 재질 변경에 따른 건조비 지원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지금은 거의 지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나중에 뭐 HDP라든지 뭐 알루미늄으로 갔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는 그 재질 변경에 따른 그런 지원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선에 대한 그런 아직까지 건조 비용 지원에 대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경우 제외하고. 우리 서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하나 더 받고 질문 맨 뒤에 저 계신 분 소속하고 좀 그 본인 좀 소개를 하고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티의 김기현 본부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통 그 부처별로 탄소인지세에 대해서 그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고동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인 선주가 어떤 돈을 들여서 친환경 선박을 바꿨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건지 보통 농림부나 산업부는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을 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일반 법인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탄소권을 다 가져가거든요. 산업부가. 그다음에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설원에서 경유를 떼다가 재생에너지로 변경을 했을 때 절감되는 탄소 배출권만큼의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근데 혹시 해수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선주가 막대한 돈을 들어서 전기 친환경으로 바꿨을 때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혜택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두 분 그 질문 코멘트 주셨는데 혹시 여기 답변 우리 저 고동 실장님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기 여선을 우리가 구상을 했을 때 지금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구상을 하는 겁니다. 구상을 하는 관계에서 전제는 뭐였냐면은 배터리 비쌀 거야. 지금 저 배터리 때문에 지금의 어떤 디젤로 가는 FRP 우리 유신 여기 저 HR에서도 지금 수가원에 아까 사진 하나 보여주신 게 그게 그저 연안복합 원선이거든요. 연안복합, 연안장안, 통발 이런 것들 그게 지금 현재 가는 디젤 요쪽의 FRP 어선을 전기어선으로 바꾸자고 한다면 전제는 전기어선이 더 비쌀 거라는 전제로 합니다. 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더 비싸지 않았느냐? 그럼 어선도 전기어선도 더 비쌀 거야 기존보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저 선주님들이 돈이 비싸면 당연히 안 사시겠죠. 지금은 사례를 보는 입장입니다. 자동차의 사례를. 전기자동차 그거 할 때 보조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선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구체화되는 단계로 간다면은 이제 지금 저희가 어선 쪽에서 해수부가 해왔던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뭐 저 수협에서 뭐 은행에서 이제 어선을 뭐 몇 억씩 하니까 그거를 저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했을 때 이자율을 고정금리로 지금 고정금리 이거는 좀 히트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동금리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자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거를 아예 고정금리로 해버리니까 이자율에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좀 혜택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해왔던 기존에 어떤 구매 시에 해왔던 이것들이 세트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저 제주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게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개발된 모든 기술들이 아마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면 접목이 될 거예요. 전기여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재질에 대한 변경에 대한 문제, HDP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도 재질 변경에 따른 규제가 어선법 안에서는 굉장히 건조 기준이나 설비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걸 규제 특구로 만들어 버리면 그런 거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규제 자유 특구라는 개념이
친환경 재질의 전기 여성, 그 다음에 화두가 되었던 안전복지의 문제, 안전복지 때문이라도 톤수는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데 어울려서 이제 규제착 그 특구 안에서 배가 이제 건조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일단은 어민들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어업인들이 만족을 하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해수부가 각종의 옵션을 달 거예요. IMO에서 우리 규준 지켰지 않느냐. 그래서 탄소세에 대한 그 절감에 대한 부분 이것도 지원해주자. 각각의 항목을 아마 쪼갤 겁니다. 그래서 재질에 따른 친환경 어선 그것도 들어갈 거고 기자재 말씀하신 LED에 대한 그 기준 관행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를 바꿨다, 재질을 바꿨다 이런 부분 안전복지를 더 강화시켰다. 안전복지 강화시키면 사고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보험료율을 낮춰야죠. 그러면은 지금 보험료율 세거든요. 저희가 차세대 안전복지 해보니까 안전복지가 강화됐는데 재질 자체를 알루미늄이다. 지금까지 이런 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신조다 보니까 신조 어선 기준대로 보험료율이 적용이 되니까 보험료율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신조 어선이라 하더라도 안전복지가 강화된 어선이라면은 기존에 뭐 저 어선의 보험료율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펼칠 수 있는데 그것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종의 너무 많은 이 옵션들이 많을 거예요. 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의 지원, 그 다음에 각종 여기서 이제 뭐 재질을 바꿨을 때도 우리 그것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FRP 폐선할 때 톤당 8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9,700이라 한다면 폐선할 때 FRP 10톤짜리 폐선하는데 한 800만 원, 1000만 원 잡아야 될 겁니다. 인양비까지 다 합하면 그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알루미늄이나 HDP라는 폐선 비용이 없으니까 그런 비용까지를 모든 걸 아마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고동호 실장님 또 열정적인 또 이 답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오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오늘 시간이 잘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는 이 제주형 친환경 선박 산업 발전 방향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제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어선이라든지 어선 어창의 문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화두들이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이 논의들이 아마 저는 오늘 하루로서 이게 되겠느냐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많은 논의들을 거쳐서 정말 아주 슬기롭고 현명한 이 제주 발전 전략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앞으로 오늘의 논의가 향후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 전략 또 발전 과제 도출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끝까지 기억하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